여러분이 만약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의 선고유예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 사실상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형사 합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형사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선이 있긴 한데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특수성이나 피해 정도, 피해자분의 성향 등에 따라 실제 합의금은 천차만별이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종종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합의를 거부해버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나라에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이라는 건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등을 예치함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난 용서를 위해 금전적으로 성의 표시를 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성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원 공탁소에 그 금액을 예치한 걸 말합니다. 이렇게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는 달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공탁을 하고자 하는 피의자,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합의가 무산될 확률이 극히 드문 상황이겠죠. 사실상 형사공탁제도는 의미가 없는 제도였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2차 가해가 가해지기도 했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형사공탁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아직 형사공탁이 활용된 사건에 대한 판결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저도 현재 몇몇 사건에 대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적정 합의금을 공탁해둔 상황이고요. 이 사건들의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법원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표를 참고해보면 형사공탁 제도 시행 이전에 합의가 무산돼서 공탁이나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 비해서는 분명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의 예시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양형기준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양형기준표가 뭐냐면요, 대법원에서 판사님들한테 어느 정도 일관된 양형의 기준을 제시한 건데요. 여기에 나열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중 피고인에게 해당되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판단해서 형량을 감경하기도 하고 가중하기도 하는 건데요. 이 표를 살펴보시면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걸 매우 중요한 특별 감경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역시 감경 요소로 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면요,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형사공탁제도를 잘 이용하면 특별 감경사유와 일반 감경사유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잘 안 된다고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금액을 공탁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 공탁 금액은 어느 정도 충분했는지 이런 걸 살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적당한 금액만 공탁할 경우에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형사사건 피의자라면 형사합의,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만약 형사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공탁제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형사공탁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